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요. 예를 들어, 뼈를 튼튼히 하려고 먹던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다거나 안전을 위해 만든 헬멧이 더 큰 부상을 초래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세상을 뒤바꿀 역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몰라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웰빙의 역설 사골국이 뼈를 약하게.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주제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로 웰빙의 역설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 사골국. 하얗게 우러난 그 국물을 보면 뼈가 튼튼해질 것 같죠? 할머니, 엄마가 늘 사골국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충격적이지만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골국은 소뼈를 오랜 시간, 보통 6시간 이상, 심지어 18시간 넘게 우려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오래 우리면 뼈 속에 있는 성분들이 국물로 녹아나오는데 그중 인이라는 성분이 문제예요. 이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심지어 뼈 속에 있는 칼슘까지 빼내간다고요. 쉽게 말해 혈액 속 인이 많아지면 몸이 칼슘이 부족하다 고 느끼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골국을 많이 먹을수록 뼈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골다공증은 뼈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고 통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사골국을 많이 먹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죠. 사골국에는 칼슘보다 지방 같은 영양소가 더 많아서 뼈 건강보다는 살찌는데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골국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통의학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는 동성상응 동기상구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소리는 서로 공명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뼈는 뼈를 보하고 콜라겐이 많은 도가니는 연골에 좋다는 거죠. 사골도 올바르게 조리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조리 시간과 잘못된 섭취 방식이에요. 사골국을 뼈를 살리는 생명국으로 만들려면 6시간 이내로 끓이고 지나치게 자주 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역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먹고 있는 건강식 정말 몸에 좋은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2. 안전의 역설 헬멧이 부상을 늘렸다. 자, 이번엔 안전에 관한 역설로 넘어가 볼게요.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큰 위험을 부를 때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식축구 헬멧이에요. 미식축구는 원래부터 거친 스포츠였죠. 1869년 러커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경기가 시작이었는데 그때부터 부상이 끊이지 않았어요. 1900년대 초 부상이 너무 심각해지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섰어요. 이러다 미식축구가 사라질 판이니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헬멧이에요. 처음엔 가죽으로 만든 간단한 모자였지만 1939년엔 플라스틱 헬멧이, 1940년엔 얼굴을 보호하는 가리개까지 추가됐죠. 이쯤 되면 선수들이 훨씬 안전해졌을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헬멧 덕분에 두개골 골절이나 코뼈 부러지는 부상은 줄었지만 뇌진탕이나 목골절, 심지어 사지마비 같은 더 심각한 부상이 늘어났어요. 왜냐? 헬멧이 튼튼하다고 믿은 선수들이 더 과감하게 충돌했고 코치들은 헬멧으로 상대를 들이받으라며 공격 전술로 활용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뇌진탕 때문에 은퇴한 선수들 중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헬멧이 두개골은 보호했지만 뇌가 충격을 계속 받았던 거죠. 이 현상은 펠츠만 효과라고 불려요. 시카고 대학의 샘 펠츠만 교수가 주장한 건데 안전장치가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안티록 브레이크 ABS도 마찬가지예요. ABS는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잡히게 해주죠. 하지만 운전자들이 ABS 있으니까 괜찮아 라며 더 과속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해서 사고율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이 역설은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안전벨트 매고 과속하는 운전자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이런 역설은 사회 전반에도 적용돼요.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가 너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결과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조제가 안전하다고 믿고 해안가에 발전소를 세운 탓이었죠. 안전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 거예요. 이 역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안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3. 규제의 역설. 우유값 규제가 국민을 굶겼다. 다음은 규제의 역설이에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우유 파동을 소개할게요.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우유값이 계속 오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했죠. 이때 등장한 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는 정의감 넘치는 리더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유값을 낮게 규제하고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처벌했죠. 언뜻 보면 훌륭한 정책 같죠? 우유값이 싸졌으니 국민들이 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유값이 너무 낮아지니까 목장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됐고 시장에 우유를 안 내놓았어요. 결국 시장에서 우유가 동났고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죠. 국민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우유를 사야 했어요. 로베스피에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나아갔어요. 우유가 안 나오는 이유가 사료값 때문이야 라며 젖소 사료 가격도 규제했죠. 하지만 이번엔 사료가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사료를 만들어도 손해니까 사료 생산자들이 공급을 멈춘 거예요. 사료가 없으니 젖소가 굶고 우유 생산이 뚝 끊겼죠. 결과는 우유뿐 아니라 빵과 치즈 가격까지 폭등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빵과 치즈는 주식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로베스피에르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군중들은 그를 우리의 빵과 우유를 빼앗은 자라고 비난했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굶기고 자신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 역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좋은 의도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많죠.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규제했는데 대체재로 쓰인 종이 포장이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역설은 균형과 신중함을 가르쳐줘요. 4. 건강검진의 역설. 걱정이 병을 부른다. 이제 건강에 관한 역설로 넘어가 볼게요. 건강검진 다들 받으시죠?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유럽에선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왜일까요?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핀란드에서 12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은 건강에 신경 쓰면서 생활하라고 지도했고 B그룹은 아무 조치도 안 했죠. 5년 뒤 결과를 봤는데 A그룹은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자는 A그룹이 B그룹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A그룹은 건강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 몸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어디 아픈 데 없나? 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거죠. 반면 B그룹은 혈압이 조금 높아도 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사망률이 낮았어요. 이 역설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현대인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체크하고 칼로리 계산하고 매년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건강에 무슨 소용이겠어요? 유럽은 그래서 건강검진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설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르쳐줘요.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계시진 않나요? 5. 기생충의 역설. 깨끗함이 병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기생충에 관한 역설을 소개할게요. 1970에서 8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체변봉투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나라는 기생충 박멸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죠. 덕분에 기생충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있으면 면역 체계가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해요. 적절히 자극받으면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런데 기생충을 박멸하자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졌어요. 새로운 자극에 과민 반응하면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돼지 편충을 약으로 만들어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을 치료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장에는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죠. 이 세균들도 기생충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장 건강이 나빠지면 이 세균들이 파괴되면서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생가설이에요. 너무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 질환을 부른다는 거죠. 이 역설은 우리에게 공존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기생충이나 세균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우리 면역 체계를 단련해주는 조교 같은 거죠. 이 역설은 삶에도 적용돼요. 불편함이나 도전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어요. 마무리. 자, 오늘 역설의 세계 어땠나요? 사골국 헬멧, 우유가, 건강검진, 기생충까지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이 역설들은 우리에게 균형과 신중함을 가르쳐줘요. 세상은 복잡하고 모든 게 겉으로 보이는 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꼭 받아보시고 이 놀라운 역설들을 깊이 탐구해보세요. 그리고 이 주제를 더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원작이 된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설도 공유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